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1년 1월 12일 저녁 9시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살던 20살 가명 이수정 씨는 그날 이사 준비로 한참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은 2, 3평 정도의 지하 단칸방이었긴 했는데요. 생각보다 짐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혼자가 아니라 남자친구가 와서 도와주고 있었기에 한결 수월했습니다. 수정 씨가 이 후암동에 처음 온 건 12년 전인 8살 때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하고 있던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가세가 기울었고요. 여기저기 이사를 다니면서 떠돌이 생활을 가족끼리 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 건강까지 악화되면서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사망하셨죠. 근데 이조차 워낙 어릴 때 일이라 수정 씨는 사실상 어머니 얼굴조차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잃고 후암동으로 이사를 온 후 11살이 될 때까지 3년 정도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게 돼요. 경기도 고양시에 지인이 운영하는 어떤 건강음료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숙식도 해결하고 8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았죠. 근데 이조차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용직을 병행하면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러면서 한 달에 한 2-3번 정도 집에 들려 11살 딸에게 약간의 생활비와 월세를 주었죠. 그런데 어느새 아버지의 방문이 점점 더 뜸해집니다. 아예 발길이 뚝 끊겨버려요. 그때 수정 씨 나이가 고작 11살, 12살인데 그때부터 그냥 혼자 방치되었고 단칸방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딱히 여긴 이웃들이 가끔씩 집에 들려서 쌀도 나눠주고 반찬도 해주면서 도움을 줬죠. 그렇게 살던 수정 씨가 이제 알바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16살이 된 후로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끔씩 아버지에게 전화가 오긴 했는데요. 지난 2010년 이후부터는 연락조차 끊겼습니다. 실종 신고를 해야 했을 정도로 부녀 간의 교류가 전무했어요. 참 수정 씨가 그렇게 혼자서 버텨온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죠. 그녀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 월세를 감당하기 빠듯했어요. 그래서 결국 2011년 20살이 된 그녀가 지난 12년간 살아온 이 후암동 단칸방을 떠나 더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결심하게 되죠. 포장 이사를 부를 돈도 없어서 직접 짐을 옮겨야 했고요. 그렇게 며칠간 바쁘게 움직인 덕에 정리가 거의 다 끝나가던 무렵입니다. 한숨 돌리면서 방 안을 둘러보던 중에 구석에 놓여있는 종이박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 몇 년 전부터 그 아버지가 이 집 이사 올 때부터 놨던 건데 한 가로 세로 50cm 정도의 높이가 1m 정도 크기입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수정 씨한테 절대로 저 박스를 열어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었어요. 그걸 수정 씨가 12년간 지켜온 거죠. 근데 지금 이사를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박스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데요. 들어보려 했습니다. 아니 근데 예상외로 박스가 너무 무겁더라고요. 같이 있던 남자친구와도 힘을 합쳤지만 도저히 안 돼요. 이거 그냥 열어서 내용물을 좀 나눠야 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듣고 12년 만에 상자를 열게 됩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까지 드러나기 시작했죠. 일단 이 상자가 테이프로 감겨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외에도 아예 모서리가 실리콘으로 단단하게 밀봉되어 있어요. 그거 다 뜯어내서 상자를 열자 정말 기괴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리고 안을 보니까 김장용 대형 비닐과 또 은박 단열재가 이렇게 뭉치채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다 걷어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이불에 꽁꽁 쌓인 무언가가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지? 의아함을 느끼고 있던 그때 이불 밖으로 살짝 튀어나온 무언가가 보여요. 근데 이게 뭔가 살색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수정 씨가 그냥 박스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차마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그나마 자기가 좀 의지하고 지내던 유일한 어른인 집 주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잠시 후에 단칸방에 온 집주인이 상자 안을 확인해요. 근데 자기도 이게 무슨 물건인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수상하긴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아버지 거였다라는 말에 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게 되죠. 여보세요? 수정이가 이사를 간다고 해서 짐을 싸는데요. 이 박스가 있어서요. 이 박스 제가 열어봤는데 이거 악취가 심한데 도대체 뭘 넣어두신 거예요? 수정 씨의 아버지, 51세 이 씨는 집주인의 물음에 당황한 듯 했어요. 그 안에다가 뭘 넣어놨더라? 뭐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더니 자기 바쁜 일 있다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려요. 집주인이 왜 이래? 하면서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받질 않는 거예요. 결국 이거 보통 일 아니다. 수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그 상자에서 조심스럽게 내용물을 꺼냈죠. 세상에나 10겹 이상 이불이 쌓여 있었고요. 그걸 하나하나 벗겨내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상자가 12년간 이 3평짜리 단칸방에 같은 자리 계속 놓여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여성이 사망한 것도 최소 12년 전이란 뜻이에요. 즉 부패는 기본이고 백고라까지 진행되고도 남을 시간이죠. 아니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시신이 마치 미라처럼 거의 부패하지 않은 채 형체가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경찰의 눈에 띈 점이 있었죠. 시신의 얼굴과 목 주위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사실 시신 상태가 너무 좋아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겁니다. 피해자는 목에 동맥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근데 체내에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 밀봉이 되었고 공기가 완벽히 차단되면서 수십 년간 미라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냄새를 차단하려고 이불로 싸고 비닐 넣고 실리콘 밀봉까지 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행동 때문에 시신을 완벽하게 보존하게 만든 상황이 된 거죠. 얼마 후 지문으로 밝혀진 그 피해자의 신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12년 전 39살의 나이로 사망했다던 수정 씨의 어머니 윤 씨였던 겁니다. 수정 씨가 이걸 듣고 몸을 가눌 수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12년간 지금 어머니의 시신을 같은 방에서 두고 생활을 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이 단칸방에 워낙 곰팡이 냄새가 심해서 시신의 냄새를 맡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너무 좁은 공간이라 박스 위에 여러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예 신경조차 쓰지 못한 거죠. 수정 씨는 그 상자 밑에 엄마가 있었다니 표현하기 힘든 큰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가 중요한 기억 하나를 떠올리게 돼요. 후암동으로 이사오기 직전인 1999년 6월 중순쯤에 늦은 밤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상자에 막 테이프를 붙이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 거예요. 경찰은 정황상 남편 이 씨, 그러니까 아버지 이 씨를 용의자로 지목했고 영장 발부하고 바로 소재 파악합니다. 그 앞서 아버지가 고양시에 거주한다고 했잖아요. 경찰이 가보니 이미 행적을 감춘 뒤였죠. 집주인과 통화를 한 뒤 도주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통화 기록,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서 추적을 했고 생각보다 꼬리는 빨리 잡혔습니다. 부천에 살고 있는 지인과 통화한 내역이 드러나면서 그 집에 숨어있던 이 씨를 경찰이 검거합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무 무섭고 미안해서 시신을 숨겼다. 아내와 딸에게 미안하고 영원히 시신을 보관하고 싶었다. 자기는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속죄를 한 거래요. 그러면서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하는데요.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사건이 발생한 1999년, 당시 이 씨 가족은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에 후암동에 더 저렴한 집을 찾았고 이사를 앞두고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 아내 윤 씨가 강하게 반발해요. 여태까지 여기저기서 산 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좁아 터진 단칸방으로 가야 한다라는 사실에 불만이 터진 거죠.
아내는 이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었고요. 그렇게 부부의 의견 차이가 이사 전날인 6월 19일까지 계속 좁혀지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날 밤 11시 남편은 이미 방 계약했다. 이제 이사 가야 한다. 라고 설득했지만 아내가 거부해요. 여보, 나 이제 이 동네에 겨우 익숙해졌어. 근데 뭘 또 이사를 가자는 거야? 방도 더 좁은데 이 셋이서 어떻게 살아? 대화는 결국 부부싸움으로 번졌습니다. 1시간가량 이어진 실랑이에 남편은 점점 분노가 쌓여갔고 계속 고집만 피우는 아내의 태도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부엌에서 과도를 꺼내더니 아내에게 달려들어 목을 찔렀습니다. 이때 정확히 동맥을 노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건 동맥에 손상이 갈 정도로 깊게 찔렸다는 거죠. 찔리자마자 아내의 목에서 피가 솟구쳤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당황해서 우왕좌왕 하는 사이 아내는 그대로 사망하고 말았죠. 그의 설명에 따르면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씨가 잠시 생각에 잠겨요. 이대로 내가 경찰에 살인죄로 들어가면 모든 건 다 무너진다. 결국 그는 시신을 숨기기로 했고요. 일단 이불에 돌돌 말아서 종이 상자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김장용 비닐과 단열재를 그냥 손에 잡힌 대로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박스를 테이프로 단단히 붙였죠. 냄새가 나갈까봐 실리콘으로도 메꿔뒀고요. 그런데 아빠가 이러는 동안 당시 8살이었던 딸 수정 씨가 잠에서 깨어나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물론 그때 수정 씨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 수 없었겠죠. 다음 날 아침 그는 아내의 시신이 담긴 상자를 이삿짐 속에다가 넣고 후암동으로 향했어요. 주변 가족들에게는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둘러댔고요. 이사 온 집 한 구석에다가 상자를 처박아 둡니다. 그리고 이후 어린 딸과 함께 거기에 그대로 방치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방은 좁았고 또 둘이 생활하기 힘들다면서 아버지가 밖으로 나돌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자기가 살해한 아내의 시신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하고 싫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시 의문이 듭니다. 지난 12년간 윤 씨는 이제 실종 신고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남편이 그냥 죽었다고만 했죠. 그래서 경찰은요, 그런 사망을 확인할 윤 씨에게 가족이나 친족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확인 결과 버젓이 존재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어린 딸은 그렇다 쳐도 왜 그런 가족들은 이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걸까요? 왜냐면 하루아침에 병원 입원했다가 사망했다고 하는 그 전개가 좀 이상하니까요. 알고 보니까 윤 씨의 가족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다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죠. 이 사건에서 또 한 가지 대두된 문제가 있습니다. 윤 씨는 지난 12년간 생활 반응이 전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었더라고요. 참고로 한국에서는요, 5년 주기로 거주 불명자나 허위 신고자를 조사하면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작업 필요해요. 그런데 윤 씨는 후암동에 거주자로 계속 등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누구도 수상함을 눈치채지 못한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대리인이 윤 씨요, 그 사람 여기 살아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냥 쉽게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세대주도 남편이고 남편이 아내 여기 산다는데 다들 별 의심 없이 그냥 넘어가 준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터진 후에 주민등록법 시행에 대한 어떤 구멍이 여기서 발견이 됐죠. 자, 2011년 4월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이 씨는 살인 및 사체 은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돼요. 재판부가 말하길 일반인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시신을 은닉한 점을 지적했고요. 특히나 딸 수정 씨가 받았을 그 충격. 전 정말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게 수정 씨예요. 그래서 이것까지 감안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힙니다. 그럼에도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반성하고 있다라는 게 참작돼서 10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앞서 범인 이 씨가
자기 딸과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서 영원히 시신을 보관하고 싶었다고 밝혔죠.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걸 정말 속죄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 근데 그렇다면 적어도 딸에 대한 책임은 다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11살 때부터 그 어린 딸을 방에다가 혼자 두냐고요. 이건 아동학대죄도 추가해야 돼요. 정말 저는 이 씨의 사죄가 자기 마음 편하려고 그냥 만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는 만기 출소했고 사회에 돌아왔습니다.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고요. 제가 감히 이 씨에 대해서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저지른 범죄는 아내 살인만이 아닙니다. 딸 인생도 망가뜨렸어요. 수정 씨는 부모의 손길이 가장 필요한 11살의 나이부터 방치되었고 홀로 그 버거운 삶의 무게를 떠안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12년간 지내온 단칸방을 떠나던 그날, 인생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이제 14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수정 씨가 아버지의 상처에서 벗어나서 그녀만의 행복을 누리고 잘 살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3년 9월 23일 월요일 낮 12시 60대 여성 김 씨는 딸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미용실로 향합니다. 추석 연휴에 해둔 음식도 나눠주고 또 그 김에 딸에게 머리 손질도 받을 생각이었죠. 그렇게 미용실 앞에 도착한 김 씨가 잠깐 당황합니다. 아직도 셔터가 내려진 채 문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평소 딸은 생활력이 강해서 휴일에도 쉬는 법이 없습니다. 시기상 긴 추석 연휴가 막 끝난 터라 손님이 많을 텐데 왜 아직 미용실 열지 않았지? 엄마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보는데 통화음만 갈 뿐 받지 않아요. 그 다음으론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장모님, 그렇잖아도 저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어린이집에 확인해봤는데 애들도 등원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사위가 제안을 해요. 장모님, 일단 제가 그리로 갈 테니까요. 같이 어린이집에 들렸다가 집에 가보시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딸이자 아내인 김 씨는요. 남편과의 사이에서 각각 5살, 3살, 2살 된 자식 3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첫째 딸은 사위와 함께 본가에 머물고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아내 김 씨뿐만 아니라 둘째 아이, 셋째 아이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잠시 후 사위가 장모를 픽업했고 어린이집 갔더니 애들 없다. 그리고 이제 다시 덕양구 아파트에 향하게 됩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문 앞에서부터 어딘가 좀 이상했죠. 이 현관문이 스토퍼가 고정된 채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50cm 정도 열린 그 사이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위 이 씨가 먼저 급히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그랬더니 내부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아내 김 씨가 거실에 쓰러져 있는데 하의는 벗겨진 채 상의 속옷도 아래로 끌어내려져 있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이 있었는지 몸과 얼굴이 새까만 멍으로 뒤덮여 있어요. 당시 얼굴이 너무 많이 부어 있어서 이목구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죠. 또 다른 특이점이 있다면 죽은 피해자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원통한 죽음을 맞이한 건데요. 그리고 두 아이들이 죽은 엄마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목격한 남편 이 씨는 지금 장모님이 뒤따라서 그 추석 음식 챙기고 조금 늦게 도착하셨거든요. 장모님에게 소리쳤죠. 어머니 가까이 오지 마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집에 들어서 버린 어머니는 딸이 사망한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아요. 이때 사위가 무작정 옆집으로 뛰어가더니 제발 누구든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 외침을 들은 이웃 주민이 대신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어주게 되죠. 오후 1시 50분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어머니와 사위는 넋이 나간 채 시신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두 아이들은 상황을 모르고 좀 이제야 안심이 된 듯 해맑게 웃고 있고요.
대조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너무 미어지는데요. 일단 부검을 해보니까 김 씨의 사인은 복부 손상 및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경부 압박 질식이 아니고요. 목이 졸린 게 아니고 정확히는 목이 밟혀서 사망한 것이죠. 범인은 피해자의 목뼈를 부러뜨릴 정도로 수차례 발로 밟아서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또 얼굴과 목 부위에 남은 멍자국, 이런 것들이 다 그 흔적이었어요. 부어있는 정도와 시신의 강직 상태를 봤을 때 이게 그날 오전에 벌어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난밤 어떤 소란을 감지한 이웃은 없었을까요? 경찰이 탐문을 했더니 바로 아랫집에 사는 주민이 진술을 합니다. 지난밤 22일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쿵쿵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바닥에 찢는 듯한 소리였대요. 그리고 나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렸다는데 경찰은 이게 고양이 소리가 아니라 죽어가던 피해자의 신음소리라고 추정합니다. 자, 이 증언을 토대로 사건 발생은 지난 22일 밤에서 23일 새벽 사이로 좁혀지게 되죠. 경찰은 해당 시간 전후로 엘리베이터, 아파트 출입구, CCTV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수상한 외지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더 이상한 건 앞서 현장에서 이 현관문은 왜 스토퍼로 고정된 채 열려 있었을까요? 아니, 범인 입장에서는 이 시신이 늦게 발견될수록 증거가 소실되고 또 자기가 도주할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 살인을 저질러 놓고 일부러 보란 듯 현관을 열어놓고 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였습니다. 한편 이 현장을 둘러보던 경찰이 막 뭔가를 뒤진 듯 어지럽혀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강도 살인이다 싶었어요. 근데 또 이상하죠. 어쩐지 현장이 좀 자기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예로 안방 장롱 서랍이 맨 윗칸만 열려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강도들은 빨리 귀중품 찾아서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래쪽 서랍부터 위쪽으로 열어본다고 해요. 근데 현장에선 반대로 맨 위쪽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보석류를 넣어두는 화장대 아래 칸은 아예 열어보지도 않았고요. 또한 컴퓨터 모니터가 이렇게 엎어져 있어요. 이게 이상했습니다. 아니, 굳이 값비싼 물건도 아닌 모니터를 왜 쓰러뜨려? 여기에 노트북도 던져져 있었는데 이건 마치 부피가 큰 물건을 보여주기 식으로 흐트려 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주방에서 발견된 피해자의 가방 그리고 그 안에 든 지갑에 현금은 그대로 있어요. 경찰은 이 현장이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 조작되었다라는 직감을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현장에서요, 신원 미상의 남성 DNA가 묻어있는 2개의 담배꽁초가 있었습니다. 이게 각각 싱크대 개수대와 시신 옆에서 발견됐어요. 딱 봤을 때 범인이 두고 간 건가 싶잖아요. 근데 범인이 굳이 자기 타액이 묻은 담배를 시신 옆에 버리고 갈까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담배가 자기 게 아니라면 가능하겠죠. 이거 분명 어떤 혼선을 주고 있어요. 경찰 또한 범인이 이거 길거리에서 그냥 아무 담배꽁초 주워서 여기다 두고 간 것 같다라고 확신을 했고요. 그러고 보니까 피해자 김 씨의 상태도 어딘가 석연치 않습니다. 앞서 상의 속옷이 이렇게 배 쪽으로 내려져 있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마치 성폭행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폭행이 벌어졌다면 상의 속옷이 위로 밀려 올라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실제 부검에서 정액이 검출되진 않았어요. 즉 현장은 마치 그녀가 강도, 성폭행, 살인을 당한 것처럼 조작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둔 범인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도 지금 예측이 되시죠? 경찰 또한 이 사건이 피해자와 아주 가까운 면식범에 의한 범행이다라고 확신했어요. 자기 정체 숨기려고 이렇게 현장 조작한 거예요. 의심의 화살은 가장 먼저 남편 이 씨에게 향했습니다. 경찰이 물었어요. 지난 추석 연휴에 왜 아내와 함께 집에 있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실 두 사람은 이혼 문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큰딸 데리고 부모님 댁에서 머물고 있었고 아내가 어린 두 아이를 집에서 돌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말하길 최근에 아내와 화해하고 재결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었대요. 어쨌든 알리바이를 좀 확인해 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22일 밤 9시에 그가 먹을거리를 잔뜩 사서 집에 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다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또 후식으로 포도도 먹었어요. 그는 밤 늦게는 개그 콘서트를 받고 자기가 12시 26분쯤에 떠났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피해자 아내의 핸드폰에 그날 찍힌 사진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큰딸이 아빠와 동생들 찍고 또 설거지하는 엄마 모습을 찍어둔 게 남아있었어요. 게다가 이 알리바이를 증명하듯 아파트 CCTV에 남편 이 씨가 5살 된 큰딸 데리고 집을 나서는 모습까지 찍혀 있습니다. 이때 엄마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이가 해맑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어요. 경찰이 그래서 큰딸에게 갔죠. 그래서 진술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날요.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는데요. 인사하고 아빠랑 같이 집에 왔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5살짜리 아이가 막 뭔가를 조작하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여요. 자, 그럼 이 증언을 토대로 남편이 집을 떠난 밤 12시 30분 이후에 누군가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도 혹시나 하고 남편이 애 재우고 다시 들어온 거 아니야? 의심했지만 이 씨는 본가에 돌아가고 새벽에 잠깐 이제 담배를 피우러 나왔던 게 다예요. 또한 피해자의 아파트 CCTV에 다시 돌아온 모습은 전혀 없었고요. 이렇게 그는 알리바이가 확인되고 용의선상에서 벗어나려는 순간 경찰이 포기하지 않고 CCTV를 계속 돌려보던 중 정말 뜻밖의 모습을 포착합니다. 날짜는 시신이 발견된 후인 23일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진술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남편 이 씨의 모습이었죠. 영상에서 그는 놀라울 정도로 태어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아내의 죽음을 목격했고 막 목청껏 오열하는 그 모습과 달리 되게 차분한 거예요. 더 정확히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까지 경찰 붙잡고 눈물 흘렸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표정이 싹 변하더니 막 머리 만지고 거울 보면서 이 사이에 고춧가루 막 꼈는지 확인하고 그러다가 멍하니 그냥 광고판을 확인합니다. 그 이 씨의 얼굴에선 슬픔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완전히 딴 사람처럼 구는 거죠. 이걸 본 경찰이 이거 남편이 범인이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그의 알리바이에서 뭘 놓친 걸까요? 분명 다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진술을 하나하나 되짚으면서 재수사를 진행해요. 그러고 보니까 사건 당일 장모와 연락을 한 이후에 남편이 이동을 한 경로가 좀 의외였습니다. 아니, 지금 보통 아내와 자식들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집에 들르는 게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 씨는요, 굳이 먼 거리를 돌아서 아내의 미용실에서 장모 픽업한 후에 끝이 아니에요. 어린이집 또 갔어요. 아니, 분명 전화통화로 애들이 오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했는데도 또 간 거예요. 어쩌면 자신의 알리바이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장모님을 이용한 건 아닐지 의심이 들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 편에 서서 자기는 무고하다, 나도 슬픔을 느끼고 있다, 이걸 재차 강조하려고요. 한편 피해자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역시 남편이 범인이라는 데 무게가 실려요. 왜냐하면 피해자의 위 안에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삼겹살과 포도였죠. 남편이 그날 가족끼리 같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음식이 소화되지 않았다는 건 식사를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살해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함께 있던 것도 남편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앞서 딸의 진술, 그리고 CCTV 속 딸의 모습은 분명 엄마한테 손을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럼 살아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도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던 도중 아동 심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만 4세에서 8세 사이의 아이들에게요, 반복적으로 상황을 주입할 경우 아이는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기억을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살아있었다 라고 세뇌를 시켰다면 아이는 엄마가 죽은 모습을 봐도 살아있다고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아이의 증언을 다시 분석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어쩌면 그게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엄마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아이가 엄마 안녕 하고 손을 흔들었던 건 아닐까요? 정말 그랬다면 이거 너무 소름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앞서 죽은 아내가 한쪽 손을 꼭 쥐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부검을 통해 강직이 된 그녀의 손을 하나씩 펼쳐보니까 그 안에 범인의 흔적이 있습니다. 보라색 계열의 미세 섬유가 발견된 거예요. 순간 경찰의 머릿속에 스치는 장면. CCTV 속 남편 이 씨는 22일 날 밤 보라색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곧장 그 셔츠 수거했고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죠. 예상은 적중했어요. 남편의 티셔츠와 그 성분이 정확히 일치한 겁니다. 자, 이에 대해 남편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다 같이 있었지 않냐. 어쩌다 묻었고 그렇게 손에 들어간 거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전문가가 딱 결론을 내립니다. 그 손에서 발견된 섬유의 양으로 봤을 때는 격렬한 몸싸움 도중 옷을 움켜쥐면서 뜯어낸 것이라는 분석이었죠. 자, 이 씨는 계속 자기는 아니래요. 그래서 경찰이 마지막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아내 죽였습니까? 이런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날 밤 개그 콘서트를 봤다고 했는데 기억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씨가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내를 때려 죽였냐? 이 질문에는 아니요 라고 단호히 대답해요. 그런데 파장은 요란하게 들썩이는 겁니다.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결국 증거와 이 결과 앞에 그가 무너졌고 그날의 비극적인 진실을 털어놓게 되는데요. 아내 김 씨는 남편보다 6살 연상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32살, 아내는 38살이었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는 그 아내와 달리 남편은 수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노래방과 피자집을 차리긴 했는데 금세 말아먹었고요. 이후 3년간은 계속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의 생계는 아내가 홀로 책임졌고요. 아내 김 씨는 새아이도 키워야지, 미용실 해야지, 거기에 또 부업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마련을 하는데 이게 좀 힘들죠. 그러면서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집니다. 남편이 시험 준비한다는 이유로 자기도 안 도와주고 자기 혼자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좀 그러니까요. 불만이었어요. 근데 또 반면에 남편은 저렇게 생활력 강한 연상 아내가 나 일 좀 안 한다고 무시하는 거냐? 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들었고요. 두 사람은 결국 별거를 했고요. 이혼까지 고려합니다. 아내는 이때 관계를 빨리 정리하고 싶었는지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큰딸은 남편이 데려가고 둘째와 셋째는 아내가 양육하는 데 합의했죠. 그렇게 일단락이 된 후에 아내 김 씨는 밤낮 없이 미용실에 몰두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기억하기에 좀 악착같이 돈 모으고 그랬다고 해요. 그 덕에 4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과 좋은 집으로 이사갈 생각에 부풀어 있었죠.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 22일 밤 오랜만에 남편이 집에 들렀고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3명의 아이들과 함께 5명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간의 두 사람은 애들 생각해서 그래도 만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기한테는 그래도 아쉽지만 애들 아빠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날 밤 11시 두 사람은 다시 연성을 높였습니다. 남편이 재결합을 운운해요. 그런데 말이 좋아 재결합이지 그는 여전히 생계를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니 이렇게 다시 합치면 아내만 희생해야 되는 게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진술에 따르면 이날 아내가 당신은 능력도 없잖아. 그냥 꺼져!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남편의 분노 버튼을 누르게 된 거죠. 그렇잖아도 자기를 무시하는 게 열받는데 애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처참하게 짓밟았다라는 생각에 화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던 중 이 씨가 그대로 아내에게 달려듭니다. 옆에 자식들이 다 있었지만 다 보는 앞에서 그냥 엄마를 폭행하고 발로 무자비하게 밟아서 살해한 겁니다. 애들 앞에서요. 너무 끔찍해요. 이후에 그는 서둘러 현장을 조작합니다. 허술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게 최선이었어요. 이어서 아내 시신과 남은 두 아이들을 그대로 방치한 채 첫째 딸만 데리고 집을 나서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인사해야지 이렇게 시키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다음 날이에요. 예상치 못하게 장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는 척 모시러 가고 어린이집 들리고 아무것도 모른 척 집에 와서 대성통곡하고. 이거 너무 섬뜩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애들 둘은 무슨 죄야? 왜 거기에 그대로 두고 가냐고요. 이게 아빠 맞아요? 하지만 결국 엘리베이터에 타서 싹 표정이 변하는 그 모습이 잡히면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경찰 또한 아버지란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싶어서 치를 떨었어요. 이제 이 두 얼굴의 남자에 대한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과 더불어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죽은 엄마 곁에서 무려 14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어린 두 딸들, 여기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 당연히 적용해야죠. 그 재판 결과 범인 이 씨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피해자 외에도 어린 자식들이 아빠가 엄마를 살해하는 그 현장을 고스란히 목격해야 했다는 그 사실이 전 너무도 가슴이 아픈데요. 또 5살밖에 되지 않은 그 딸을 이용해서 알리바이를 조작했다. 이게 정말 오늘의 완전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포인트죠. 부성에 없어요. 현재 이 씨는 차디찬 교도소에 복역 중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과연 커서 아빠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사실 그보다도 범인 이 씨 그 자신이 얼마나 잔혹한 짓을 저질렀는지 그 차가운 교도소에서 처절히 깨닫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